반갑습니다. 5월 1일 시커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죠. 옛날 말로 노동절이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이브가 아니라 사전 녹화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약집으로 보는 부동산 대선 전국 들어오면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참고하자는 의미에서 과거의 일을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딱 3년 전인 5월 5일 시커노미 타임즈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를 짚어봤었더라고요.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휴일 컨텐츠 뭐가 올릴까 고민하다가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확정이 됐죠. 물론 방송이 나가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녹화일 기준으로 후보가 확정된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조만간인데 이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지나간 정부들의 사례를 통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들 뭐가 있었는지 또 뭐가 남았는지 하나하나 지금 보자는 의미고요. 참고로 요즘에 정치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탄핵도 다뤘었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다뤘었고 통계 조작도 다뤘었습니다. 한 영상에서 이제 좌파냐 극우냐 생각 없는 중립이냐 세 갈래로 욕을 먹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균형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의 대선 공약, 부동산, 주택 관련 공약을 짚어보자면은 첫 번째는 개괄적인 부분이라서 뒤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만은 보통 이제 후보들의 공약은 단위가 뭐 100만 대군, 200만 대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단위랑은 좀 다르죠. 실제로 이만큼 했느냐? 그건 또 나중에 정권이 끝난 다음에 측정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인허가 기준으로 잡느냐, 준공 기준으로 잡느냐 막 되게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수치는 언제나 정부들의 자화자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0만 가구 공급했다 이거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용도로만 많이 쓰이고 실제로 이걸 측정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큰 틀에서 이런 개념들로 이제 공급을 촉진시키겠다. 어느 정부든 이거랑 별로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똑같이 이런 것들이 나올 테고요. 세부적인 해법은 우선 재건축 재개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은 바뀌었죠. 문재인 정부 때 구조 안전성 부분의 가중치가 굉장히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튼튼한지를 따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30, 30, 30, 10 형태로요. 이렇게 해서 직전의 가중치와 비교하면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 집이 얼마나 불편하느냐를 따지는 부분이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되기 전에 가중치로 환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용 편익에 대한 가중치를 없애고 주거 환경에 대한 가중치를 40으로 올려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더 보겠다는 식으로 바꿉니다. 30, 30, 40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죠. 재건축 안전진단이 아니라 재건축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재건축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춰주겠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뭐 면제하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뒤에서 짚어보겠지만 전체 면제는 아니고요. 이제 물론 일기 신도시에서는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 면제는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는 시점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원래는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을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출발을 해놓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그 시점을 좀 유예시켰습니다. 톤 다운이 된 거죠. 공약 대비.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원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부는 원래 이제 1억을 초과하면은 내는 걸로 바꾸려다가 이제 야당하고 합의가 잘 안 되면서 8천만 원으로 조금 내려갔어요. 원래는 이제 폐지가 목표였는데 일단 지금 부과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낮추는 형태로 일단은 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폐지가 목표이긴 했는데 사실 법을 없애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권 창출보다도 이제 국회원 구성을 어떻게 원하는 대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산정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개편이 조금 되긴 했어요. 되긴 했는데 요즘 뭐 이제 건축비가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좀 체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는데 사실 정권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재건축을 여러 갈래로 밀어주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상호 보완 관계가 아니라 대체제거든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집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재건축이 허들이 낮아지고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굳이 리모델링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생겨난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과거 대비 조금 탄력을 잃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뭐 용적률을 많이 꽉 채웠거나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밖에 대안이 없긴 하지만요. 그리고 사실 내력벽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리모델링에서는 내력벽 철거 문제가.
의외인데 이것도 공약에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론 이제 추진 과정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그때 지정했던 택지들에 대해서 도시들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돕겠다, 재개발을 돕겠다는 형태로 간 거죠. 추진 과정에서 왜 1기만 하냐 말이 나오니까요. 어쨌든 이제 특별법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가고 있고 안전진단 면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재건축 진단이죠. 여러 블록들, 아파트들을 여러 블록들을 대로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안전진단을 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단축시켜서 1기 신도시 정비를 빨리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빨리 마치겠다라는 정부의 목표가 담겨 있었고 여야 합의가 드물게 잘 된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속하게 통과가 됐어요.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정말 1기 신도시 정비가 들어가면은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주에 대한 대책을 다음 정부가 수립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뛰쳐나오셔가지고 경기도만 해도 여기에 대한 대책들 빨리 수립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창출하게 될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는 기조로만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의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을 이제 컨트롤하려다 실패했었던 트라우마도 일부 있을 테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뭐 내외부적으로 있을 테니까 과연 억제만 하는 식으로 갈 것이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것도 좀 짚어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볼 포인트일 것 같아요. 소규모 주택 정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뭐 모아주택도 있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뉴빌리지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운동 때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우리가 말하는 임대차 2법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사실 정권 내내 손도 못 댔어요. 왜냐하면 법을 없애는 건 앞에서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받지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구성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다가 정권을 잃는 식의 결말이 나버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리고 임대차 2법, 원래는 임대차 3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규제라고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통상 임대차 2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인 부작용이 컸죠. 특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리지 못할 것들을 올려받으면서 뭐 예를 들면 4년씩 한 번에 오른다든지 하면서 전세 가격이 크게 뛰는 부작용이 컸는데 물론 그 시기는 우리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은 주거 약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는 주거 약자의 입장에서 과연 손해보는 제도냐라고 따지고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을 왜곡한 측면도 있을 테지만 이 제도의 목적에서 과연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제도인 것이냐 했을 때 이 법의 폐지 논의가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중도의 전세 사기 사건 크게 터진 것도 영향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름 조금 바뀌어서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특히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들어오면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시기에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들어가는 와중에 아직 연글기 이전에 정권이 끝나게 되면서 우리가 결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정부는 큰 틀에서 전월세 제도에 대한 문제, 특히 전세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원희룡 장관 시절에도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졌다가 급히 이제 수습을 한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결국 민간에 어느 정도 역할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금 기업화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만들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었죠. 그렇게 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은 소유해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워낙에 강하기도 하고요. 특히 몇 번의 폭등장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령 한 채일지언정 이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벼락거지가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소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의 민간 임대주택들, 뉴스테이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 임대로 살고 있으면 나에게 나중에 분양 전환 권리를 우선으로 주느냐, 그게 가장 큰 화두예요. 그냥 임대로 머무는 거에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시키겠다면. 그리고 부동산 세제, 이게 가장 변화가 컸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창출한 부분도 이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잃은 부분도 부동산 세제 관련한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러지는 대선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들을 어떻게 건드려 갈지, 왜냐하면 세수는 굉장히 감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건드린다면 어떤 형태로 건드릴지 지켜봐야겠죠. 우선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결국에는 환원에서 2020년도 수준인 69%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30년도까지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현실화라고 했죠. 시세의 90% 수준에 수렴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들이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하더라도 시세에 맞게끔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정부가 주장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로드맵이 나왔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를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 이전으로 환원하는 작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2020년 기준 69%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받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문제는 이게 법을 고쳐가지고 환원시킨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부동산공시법은 계류 중이고요. 국회에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90%에 수렴하도록 추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세제 관련 조치들이 물론 완화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조정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거치지 못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잠깐 이렇게 막아놓은 미봉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마사지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역으로 다시 풀어진 세제들을 강화하기 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양도세 같은 경우죠. 양도세는 지금 중과 우리가 안 하고 있죠. 그렇다고 중과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양도세, 소득세법에 중과세율은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부과를 유예하고 있죠. 1년 계속 연장해 가면서 유예를 하고 있고 이 시행령이 어느 날 사라지는 순간에 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없애는 건 행정부가 가능해요. 다만 종부세는 우리가 법을 고쳐놨습니다. 종부세는 이전 정부 대비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약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가격이 뭐 싸냐, 세금이 싸냐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과거에 아주 과도했던 세금에 비해서는 분명히 낮은 측면이 있고 세수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중과되는 세율이 폐지가 됐고요. 그렇죠? 세율 자체가 일단 낮아졌어요. 기본 공제 금액도 다주택자여도 6억까지 가 아니라 9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95%까지 적용받던 거를 60%로 적용받도록 바꿨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했고 세부담 상한선 그러니까 올해 내는 세금이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높게 나와도 세부담 상한은 작년 대비 150%까지만 내게끔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세금 많이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안전벨트가 하나 채워진 개념이죠.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세제 개편 가운데 취득세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사실 취득세 중과가 되고 있죠. 조정대상 지역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때부터 중과가 되고 아니어도 3주택 때부터 중과가 되는데 물론 조정대상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지방이 도 3주택부터는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이건 아직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방세법을. 앞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주택 매수 대기 수요들이 이 취득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이전에 너무 눌렀기 때문에 이거를 풀면서 좀 인기를 얻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다음 대선 주자들이 지금보다 대출을 뭐 더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뭐 DSR 좀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걸 풀면은 가계부채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테고요. 여튼 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보다는 더 풀 수 있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22년 연말에 둔촌주거 구하기 그때부터 중도금 대출 가격 제한 없이 좀 다 풀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LTV 70%까지 올렸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적용하는 식으로 더 얹어줬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이게 뭐 시장에 불을 붙였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일반적인 보금자리론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후하게 원래 가격 제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 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더 후하게 주셨었는데 한시적인 상품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었고 그게 시장에 약간 기름을 부었다라는 비판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대출을 줄 수 있는 상품이 또 정책 대출이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의 이런 LTV 같은 부분들은 좀 풀어주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정책 대출들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기존에 뭐 보금자리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을 베이스로 해서 그거보다 기준을 조금 완화해가는 정책 대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서 여러분들 집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라는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관련한 부분들은 어쨌든 한두 마디씩은 던져
번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뭐 한동훈 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LTV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청년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라는 논란이 있겠지만요. 여튼 그건 이제 공약이 조금 더 연결어 가야 알 수 있는 문제고요. 여튼 정책 대출까지 동원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서 경기를 지탱하는 거 아니냐라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에 24년 여름에 너무 올라서 대책이 나왔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88 대책에서 규제를 여러 가지 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부양책 위주였기 때문에 그린벨트들을 푸는 식으로 나왔었죠. 저희가 정총연구소 다녀왔지만 강남 인근의 서리풀지구 등을 푸는 88 대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88 대책에서 서리풀지구를 푼 건 아니고 88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중에 11월인가에 대상지를 발표를 했었죠. 2번에 걸쳐서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기도 우리가 좀 마사지를 하겠다, 손 좀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 손도 못 댔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 한국의 주택을 사면서 여러 가지 거주자보다 조금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들에게 페널티를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손대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건드리진 못했고요. 지금도 아마 이번 후보들 중에서도 관련한 공약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 바뀌었었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22년도 대선 치르면서 나왔던 공약집이 나온 그대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공약 달성률이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있던 제도에서 좀 부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취지였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제도의 틀을 다 바꿨어요. 일단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유형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뉴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뉴홈 안에 또 유형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통합했을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뉴홈으로 합쳐놨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가점 추첨 비율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우리가 8호 기준으로 언더냐 오버냐를 가지고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따졌었는데 그 면적대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약하면은 면적대가 작을수록 추첨대 비율이 높아지도록, 그러니까 작은 면적대들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이 더 많이 청약을 할 테니까 그들은 가점이 높지 않을 테니 가점제보다는 추첨제를 많이 보는 식으로 가자라고 개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점 추첨제 비율을 따지는 그 구간은 면적대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추첨제 물량을 많이 빼주는 형태로 좀 바뀌었고 신생아 특공이나 신생아 우선 공급,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었잖아요. 맞춰서 출산 자녀를 키우는 가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특공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죠. 원래 특공은 평생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신혼특공 같은 거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본인의 당첨 이력도 배제하는 식으로 가기로 했고요. 이런 조치들이 많이 나왔었고 맨 밑에 있는 뭐 군 가산점, 군 제대한 장병에게 청약 가점을 5점 주겠다. 요거는 이제 청약 가점이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군 가산점 얘기가 있었는데 대선 공약 때만 나오고 이후로는 사실 언급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 있겠죠. 언제나 우리가 이제 공무원 채용이나 그런데 군 가산점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약 가점은 어떨까 하고 저희가 6주년 기획 때 시민들 설문을 좀 해봤었는데 의외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젊은 여성분들도 찬성하셔서 굉장히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나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문제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라고 저희의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GTX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노선도는 우리가 뭐 민생토론회 이런 거 거치면서 정부가 발표했던 노선 아닙니다. 기존에 건설 중인 ABC 노선을 제외하고 DEF까지 나왔었죠. ABCD EF가 됐는데 건설 중인 노선들은 더 연장하고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노선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해가지고 지하철 노선도가 아니라 GTX만 그려놓은 노선도예요. 굉장히 빽빽하죠. 그래서 기존의 ABC 노선보다 3개 노선을 늘린 안을 사실을 대선 공약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민생토론회에서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웃었는데 공약집을 보니까 실제로 이 말을 했었구나라고 저도 정리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A노선 같은 경우에는 문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4달 만에 500만 명 이용했나요? 여튼 서울 도심까지 쏴주는 광역 급행철도가 이 정도 파괴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고 아마 동탄수서가 이제 서울역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삼성역까지 최종 개통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GTX의 힘은 A노선
2노선의 운정중앙 서울역 구간이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저도 실제로 이용해봤지만 너무너무 빨라요. 정말 이게 혁명이구나 싶었습니다. BC 노선은 말은 많지만 일단 착공은 하겠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은 좀 뒤로 갈 수 있지만 착공은 할 거고, 지금 GTX D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발표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고 서울 동부에서 분기해서 팔당까지 가는, 그러니까 5호선이 갈라지듯이 분기 노선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정권이 일단 엎어졌고요. GTX D 노선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이름으로 이 구간만 일단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이 됐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는 목표였는데, 지금의 예타안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부천 종합 운동장까지만 일단은 D 노선을 이어놓고, 그 다음에 용산까지는 B 노선을 공용으로 써서 직결을 하는데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정거장 4개를 여기 신설하고 나머지 4개인가요? 5개를 이제 공용으로 쓰는 형태로 총 40km 구간으로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접수된 예타안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일단은 직결로 갈 수 있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겠죠. 특히 또 서부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직결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곽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들, 그리고 EF 같은 경우에는 E는 지금 강북 횡단선 엎어졌던 걸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F는 그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처럼 주변을 삥 도는 노선인데, 사실 이게 기존선 공유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부 잘 손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뭐 플랫폼을 공사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것들은 좀 있긴 하겠죠. 교외선도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개통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기존에 건설 중인 노선들의 연장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선 공유하는 형태로 가겠죠. 맨 아래에 GTX 노선을 따라서 컴팩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김포에 한강 2신도시가 나왔죠. 3기 신도시로, 윤석열 정부의 첫 3기 신도시로 한강 2신도시가 발표됐었습니다. 이게 컴팩트 시티였고, 딱 D노선, 여기 지나가는 GTX D노선이 지나가는 그 라인에 있어요. 한강 신도시가 약간 이렇게 조롱박처럼 생겼거든요. 허리가 가늘게. 그 사이를 채워주는 게 한강 2신도시고, 여기가 컴팩트 시티로 이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강 신도시랑 연담화해서 거대한 하나의 신도시가 되겠죠. 동탄 1, 2가 그랬던 것처럼요.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택지로 발표가 됐었고,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랑 후기지만 같은 기수에 낄 수 있는 축이었어요. 기억은 잘들 안 나시겠지만 이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4기 신도시도 운을 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신도시를 늘리겠다고 하면은 어차피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계획된 광역 전철의 노선 혹은 계획하려는 노선에 걸쳐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우리가 서리풀 주고 갔다 왔을 때 여기에 택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린벨트 훼손된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의 연담화, 그리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짚어드렸었잖아요. 만약에 다음 대권 주자들이 내가 뭐 수도권에 전국에 200만 가구,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신도시도 이제 거론을 할 테고요. 그때 어디를 다음 정부는 떠올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노선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곳들이 있겠죠. 지난 정부는 이랬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대선을 겪으면서 부동산 공약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을 텐데, 나중에 당선이 돼서는 얼마나 현실화가 됐나 라고 고민했을 때, 물론 이제 과거와 현재의 여건은 다르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이랬었구나, 이것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됐었네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것들은 그냥 공약에 그쳤네, 공연불에 그쳤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정권이 이제 3년밖에 가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은 됐구나 안 됐구나 우리가 참고하자는 차원에서 대선 공약이 얼마나 말잔치인지 혹은 어떤 것들이 현실성 있는지 참고하자는 취지로 짚어봤습니다. 자, 라이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라이브가 끝나면 그 라이브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공개를 하고 편집본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휴일이어서 사전 녹화한 편집본을 숨기지 않고 전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5월 2일 금요일은 평일이지만 연차를 껴서 긴 연휴를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편안한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회사와 경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